네네. 네, 바로 갈게요. 어,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성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의 이제 기본적인 양력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1506년부터 1552년까지 사셨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들어왔다가 이분은 어쨌든 아시아의 복음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가시고 싶어 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는 못 가신 거죠. 그러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누가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가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사망일에 태어난 그 연도에 태어나신 분이 이제 가서 하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하시는데, 어쨌든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께서는 양력이 이러고, 이분은 이제 시복 시성일 뭐 1619년 1622년 뭐 이렇다라는 거. 뭐 축일은 12월 3일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인 태생이고 또 예수회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카톨릭을 처음으로 전해셨던 분들이 예수회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회 분들이고 그 예수회 창립 멤버이셨던 거죠. 그래서 로열라 신부님하고 같이 예수회를 만들었고, 그 예수회가 그 분이 성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 이제 아시아에 오셔서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149년에 어쨌든 8월 15일에 들어오셔요. 들어오실 때 토레스 신부님하고 페르난데스 수사를 대동해갖고 일본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이분이 오시게 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죠. 이제 고아를 먼저 가요. 그러니까 고아회를 먼저 가서 이제 고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아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건 고아에서 신자가 되는 분들이 그다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벽에 부딪힌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신자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안지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안지로라는 사람은 무사였다 그래요. 일본 사무라이였는데, 이 사무라이였던 이 안지로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를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무라이가 그때 당시에 하층민을 죽이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살인을 하고 도망 다녔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안지로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일본은 뭔가 좀 이렇게 성스러움이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어느 시대쯤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면, 일본의 역사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야마토 시대부터 뭐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카마쿠라 시대가 있고, 그리고 카마쿠라 무로마치, 그 다음에 전국 시대 이렇게 가거든요. 센고쿠 시대. 그래서 들어갔던 그 시대는 센고쿠 시대예요. 그래서 전국 시대인데, 이거를 전국 시대라고 하는 말이 뭐야 벌써. 되게 싸움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엄청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시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센고쿠 시대가 끝나고, 아까 이거를 끝난 이 싸움을 굉장히 다이묘들 간의 싸움이 치열했을 때, 그때에 이걸 통일을 한 거, 그 싸움의 그 과정을 통일한 게 아까 봤던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통일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은 봉건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건제는 뭐냐면 분권적이에요. 지방분권적이다라는 건데, 우리는 기억할 때, 과거를 기억을 해도, 조선을 기억해도 암행어사 출두요가 기억나죠.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요는 뭐냐면 지방 수령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나 감시하러 가는 게 암행어사잖아요. 그런데 지방 수령도 만약에 발견이 되면 걔를 제재할 수 있는 건 중앙의 인사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앙집권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중앙에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료를 파견한 거죠. 지방간을 중앙에서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고 더군다나 과거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일본 사회하고 한국 사회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특징에 저는 과거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그래서 교육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모든 사람이 교육에 열심인 것도 그 과거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인간은 그래서 역사를 공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거나 학자라거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면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밖에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전 봐요. 근데 그 살아왔던 방식이 뭐가 있냐면 과거에서 살았던 그 흔적들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 그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이 자기 자제들을 사학가에 많이 보냈어요. 사학가. 그래서 사학가 지금 그 S기업의 저기도 사학가 출신이에요. 그리고는 다음에 경영학을 가르치지. 그러니까 역사를 토대로 해야지만 이 사람이 새 미래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듣는 분들도 저런 얘기를 시시콜콜 과거 얘기를 왜 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안 가르쳐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저는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이를 현명하게 키우고 싶으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세상도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하는 거. 하느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알면 또 보이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은 그렇게 과거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 제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인재를 어떻게 등용했냐면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으로 등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애들은 어떻게 등용했겠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세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지금도 그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누구 정치가의 아들이 그 뒤를 잇는다. 지역구를 그대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걔네들은 투표도 우리는 가서 동그라미 이거 도장 찍고 나오잖아요. 걔네는 거기다 이름을 써요. 한자로 이름을. 근데 그 핵순을 잘못 쓰면 그 표 무효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대대로 그 지역을 물려받은 사람의 그 한자는 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무효표가 잘 안 나오겠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되겠죠. 근데 그러한 형태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일본인들은 봉건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습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렇게 세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자치가 굉장히 강하고 지역 자치가 강하고 그래서 일본은 도쿄대학도 있지만 교토대학도 있잖아요. 노벨상은 교토대학에서 더 많이 나와요. 교토대학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도쿄대학은 한 명도 안 나오고 교토대학에서 많이 나온다고. 우리는 모든 걸 중앙에서 빨아들이잖아요. 서울에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제가 보기에는 연식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젊어 보이죠. 근데 연식이 좀 돼서 보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산대학교가 나쁘지 않은 대학이었어요. 서울대학교까지는 못 가도 연고대 정도의 레벨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측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지방에 있는 그 대학을 나오잖아요. 지역에 있는 그 대학을 나오면 그 대학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빨아들이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일본이 안 좋아졌을 때 도쿄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거기 가봤자 뭐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고사 직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면서요. 지금 그래서 지방대학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과거 관료제라고 하는 거. 중앙 집권적인 특성을 반영해요. 반면에 일본은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 안에서 그 인재들을 소화해내는 것.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에 카톨릭이 들어갔었던 이 시기에도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방분권적인 지방의 세력들이 중앙에서 지배를 받는 게 비교적 약하게 독자적인 힘으로 존재할 수 있었고 그 존재가 여지를 만든 거죠. 이런 게 있었다. 그럼 반면에 조선은 중앙 집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직격으로 여기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이것이 저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평등지향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트선에 서서 가는 거에 대한 이 공평함에 대한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분노 게이지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만 해도 몇 테마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주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 시기에 카톨릭이 전래되어졌던 이 시기에도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랬다. 그래서 이 상황은 훗날에 근대에 왜 일본이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푸는 열쇠도 여기에 하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시대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전국시대, 생고쿠 시대라고 하는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이 시기를 통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카톨릭이 들어갔다. 그리고 점점 박해가 심해지다가 에도 시대 때는 정말 극렬한 박해 속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탕이 되는구나, 배경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분도 되게 오토모 소리는 들어봤겠죠. 이 전국 다이묘였는데 이분이 이제 오토모 요시시게라고 해서 당대에 그 큐슈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큐슈 여행 꼭 가고 싶죠. 우리 가서 온천에도 들어가고 싶고 뭐. 근데 어쨌든 지금 못 가는데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묘가 영주거든요. 영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이죠. 우리는 그 지역에서 세습하면서 권력을 세습하면서 이렇게 중앙 권력의 영향을 덜 받는 어떤 지방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역대 최대로 힘이 셌다라 그래요. 전국 다이묘였는데 전국 다이묘는 뭐냐면 땅 따먹기를 막 하던 거예요. 이 다이묘들이 땅 따먹으면서 서로 막 싸우고 이래서 영토 뺏고 이게 이 카톨릭 전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이묘들 간의 싸움이 치열하니까 선교사의 파워를 이제 등에 업으려고 하는 힘들이 작동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다이묘다. 전국 다이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오토모 소리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대단히 그런 중요한 다이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시대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보고 이것도 보시고 근데 세력 분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이 갈려져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포하면서 그래서 뭐 이 좌측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간 게. 그리고 이 좌측이 바로 그 교역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명나라 상인들도 엄청나게 이쪽 드나들었고, 그다음에 서구 상인들도 들어오고 이 좌측에. 그래서 요 좌측 오토모 요시시게의 영지가 저기에서 보이는데 저쪽이다. 그래서 초창기의 그 카톨릭 기원은 여기 좌측에 있는 요 땅이 되게 중요했어요. 류조지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오토모, 뭐 시마즈 이런 사람들이 요 일대에서 되게 각축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쭉 동쪽으로 올라가는 형국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이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서로 경합하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기리스탄 시대라고 그래요. 그 시기를. 그래서 1549년부터 1643년까지의 이거든요. 그래서 1549년은 바로 아까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이 들어간 시기. 그다음에 1643년은 선교사님들이 이걸 끝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던 시기.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전부 잡히고 이 시기가 1643년이어서 이 시기를 기리스탄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643년 이후에는 숨은, 그러니까 잠복하다라는 게 숨다라는 거잖아요. 숨어 있는 이런 분들이 있었던 시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기리스탄 시대 신부님들이 워낙 적었잖아요. 그곳에 먼 곳에서 오시니까. 먼 곳에서 오니까 1601년에 최초로 일본에서 신부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포르투갈에 예수의 신부님들이 들어오셔야지만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부님이 안 계시는데, 사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막강한 수의 카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서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도주쿠, 고모노, 간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를 했냐면 뭐 선교사 역할도 하고, 그래서 신부님이 안 계시면 이분들이 이제 그 신부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설교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교회를 고모노 성당을 좀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지 상황도 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총회장, 지역장, 뭐 구역장 이런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본인들이 독특하게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면서 신부님 보필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자들 관리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름이 용어가 제대로 번역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저는 이 원어를 그대로 살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그 교회사 책도 그냥 이대로 그냥 살려서 그냥 줄을 다는 식으로, 이 일본 애들이 이렇게 불렀으니까 도조쿠, 고모노, 간보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리스탄 시대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제가 이거 포르투갈어를 못해서 이 포르투갈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발음을 일본인들이 기리스탄이라고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도 그냥 기리스탄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읽은 게 일본의 기리스탄이다라고 하는 걸 읽은 그 발음이고, 한자로는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로,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자를 같이 혼용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혼용해서 쓰는데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리스탄이다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앞에 이 처음에 있는 그 상서롭다 할 때 길자잖아요. 저게 상서롭고 이로울 이자잖아요. 상서로울 길, 이로울 이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리스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표현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카톨릭이 자신들한테 굉장히 상서롭고 이로운 그런 종교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한자 표기를 해도. 그렇게 이렇게 음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뜻하고 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는데, 에도 시대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탄압이 극심해지잖아요. 극심해지면서 이 이름을 이제 못 쓰게 돼. 못 쓰게 되는데, 더군다나 또 왜 못 쓰게 되냐면 1680년에 도쿠가와 쯔네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쇼군으로, 그러니까 장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장군, 그러면 일본은 천황이 있었어요. 교토에 천황이 있는데, 천황은 사실은 되게 유명무실한 존재예요. 막부 시대. 그러니까 즉 막부 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카마쿠라 막부부터 무로마치 막부 뭐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장군이 대리하면서, 그러니까 무사가 대리하면서 무사의 시대가 되면 천황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기족으로 교토의 한 기퉁이에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막부가 장군이 실세를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쿠가와 가면은 에도, 지금의 도쿄죠. 그래서 에도 스시는 한 번씩 먹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에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도쿄, 지금의 도쿄거든요. 거기에 막부의 근거지를 뒀던 건데, 그 막부 장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막부의 대표가 이 장군인데, 쇼군인데, 이 쇼군의 이름에 이 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금지시켜요. 그걸 못 쓰게 한 거죠. 그 상서롭다라고 하는 그 길자를 못 쓰게 하면서 갖다 쓴 게 자르다라고 하는 절자를, 저것도 일본어로는 길이라고 발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기리스탄, 그 다음에 기리스탄 이렇게 썼는데, 여기 탄압 전까지는 한자를 갖다 붙일 때 굉장히 좋은 의미의 한자를 붙였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라든가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라든가 이익을 준다라든가 이런 뜻의 한자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탄압하면서는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인데 탄압하면서부터는 쓰는 한자를 한번 보세요. 막 탐욕스럽다, 죽음, 막 죽은 사자 붙였잖아요. 그다음에 귀신할 때 귀자 이런 걸 붙여서 썼다라는 것 자체가 카톨릭을 바라보는 시선이 탄압하면서부터는 저렇게 썼구나 쟤네가 라고 하는 걸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저기에도 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렇게까지 이거는 지금도 지금 일본의 키리스탄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카톨릭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도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학자들하고 교류를 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너네는 잔악해야만 했느냐 이렇게까지 잔혹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묻거든요. 근데 정말 끔찍하거든요. 침묵에서라든지 보면 굉장히 끔찍해요. 근데 끔찍하고 끔찍하니까 뭐 이렇게 이름을 또 붙여서 레텔 붙여가지고 혐오화하고 이랬던 거죠. 그런 게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근데 그건 왜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시아 전반을, 그러니까 저는 또 비교사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들여다보면 안 보여요. 비교를 해야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 한국의 카톨릭과 일본의 카톨릭과 중국의 카톨릭을 비교하면 가장 흥미로워요. 그 특색들이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특색들을 보이면서 왜 여기에는 이렇게 성공적이었고 여기는 이러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기리스탄 시대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는 약 300명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한 230명 정도고 수사가 70명 정도였다.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수도에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들어왔고, 근데 예수의 신부님들은 이제 뭐 144명 정도였다 그 중에. 그래서 신부는 110분 정도고 수사가 36분 정도가 예수회에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300명 선교사가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의 교인이 신자가 그렇게 37만 정도까지 보거든요. 이 시기 기리스탄 시대에. 그러면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다니시기도. 근데 엄청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도죽구, 고모노, 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도 있죠. 1601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최초의 사제 서품을 받고, 그래서 일본인 사제 중에 그때 나온 게 한 19분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19분 정도가 나왔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의사분, 그 나가사키에서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도 그 일본인 사제 나중에 이제 시성되는 분의 그 세례명을 받아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왔다. 1601년쯤에 이제 일본 최초의 사제가 탄생을 했다라고. 그 시기에 나왔다고 이제 들어왔던 거. 일본에 이제 들어왔던 저기는 프란치스코의, 도미니코의, 아우구스티노의 뭐 이런 게 있고, 후나이 교구라고 해서 독자적인 교구도 생겨났고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쪽에서부터 쭉 중앙까지 가요. 중앙으로 가면서 도호쿠 지역도 가고, 마츠마에라고 그래서 여기는 홋카이도거든요. 홋카이도도 갔고요. 그래서 오키나와 야에야마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야에야마는, 저는 오키나와 여행했을 때 그 프로펠러 타고 들어갔거든요. 야에야마는. 그러니까 나하에 비행기 타고 가서 나하에서 프로펠러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 최근에 갔는데도 그랬는데, 이 시기에 저는 그 야에야마, 오키나와의 야에야마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선교를 하셨던,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교회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뭐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일본 지도가 이렇게 길죠. 이렇게 긴데, 이렇게 홋카이도, 오키나와는 맨 끝에 있죠.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이때 당시에는 일본도 아니에요. 오키나와를 병합하는 거는 1873년인가 병합을 하거든요. 1873년 맞나? 연대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근데 저 오키나와까지도 들어가서 선교를 하셨다라고. 여기까지 오늘 할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대강 훑어본 게 이 정도까지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영광송으로 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긴 시간. 네.